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제4주차 발명교육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준 용해도 곡선이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기체 용해도와 고체 용해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 화합물의 분해, 분리와 분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화학결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원자들이 이온화할 때 어떻게 그 이온 전하가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하고 결합으로 이어지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혼합물을 순수한 무질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우리는 화학에서 분리라 그랬죠. 분해하고 다른 용어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성질이 그 혼합물에 있는 각각의 그 물질들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한다. 과정도 물리적인 과정이고 그때 쓰는 기법도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보면은 6가지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름, 증발, 증류, 결정화, 추출. 추출이란 용어를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추출이란 용어를 쓰는데 화학에서는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분리법 중에 하나를 추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특별한 분리법 중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고 증류는 단순하게 한 번만 증류를 하는 걸 우리는 단순 증류라 그러고 증류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해서 하는 거를 분별 증류라고 해요. 두 가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화는 이제 어떤 주로 고체를 물에 녹였다가 다시 결정으로 만드는 용해도의 차를 이용해서 다시 결정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 혼합물의 분리의 목적을 두면 분별 결정 여기도 증류 분별 결정 그리고 불순물이 소량 있을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였다가 결정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해요. 분별 결정, 재결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 거름이 아무래도 제일 쉽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요게 이제 좀 그림이 어설픈데 이게 이제 거름 장치예요. 거름 장치. 좀 약간 어설픕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사해 온 건데. 근데 핵심은 이제 다 들어 있으니까 유리로 된 이 부분이 이거를 캡처를 해야 되려나? 유리로 된 이 기구가 이제 깔때기라 그러죠. 깔때기. 유리의 두께가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적당히 이제 깔때기인데 펀넬이라고 해요. 펀넬. 거름 깔때기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깔때기가 아랫부분이 한쪽이 이렇게 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효과는 나와 있지 않죠. 하여튼 요렇게 길어서, 액체가 이제 여기서 흘러내릴 때에 아무래도 그 흡착력, 물 같으면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긴 쪽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이 거름액에 풍덩풍덩 방울이 떨어지면 좋지 않고 이 비커가 이 벽에 이렇게 닿아서 액체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붙어서 흘러내리도록 해야 제대로 된 장치예요.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거름액이 내려올 때 길쭉한 아래쪽으로 액체가 방울방울 맺혀질 때 그 맺혀지는 거를 곧바로 기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거름이에요. 이 화학에서는 이제 그 미지의 이 시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대체로 알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충격을 받아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방울이 튀어 오를 때 그게 뭐 사람의 뭐 얼굴에 작은 방울이더라도 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름종이를 적당하게 접어서 깔때기 안쪽에다가 위치하고 지저분한 물을 흙탕물 같은 거를 위에다가 그냥 붓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알겠지만 찌꺼기는 이제 이 덩어리가 크니까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 투명한 뭐 여기는 맑은 물이라고 했는데 투명한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고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물, 흙탕물에서 흙 성분과 깨끗한 물을 결국은 분리한 거죠. 요게 이제 필터링해서 분리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분리를 많이 경험을 하죠. 분리를 하는 것 중에 뭐 거의 매일 경험하는 거를 든다면 뭐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핸드 드립 커피라고 해서 종이가 이렇게 생겨서 컵에다가 날개를 양쪽에다 받치고 위에를 뜯은 다음에 물만 부으면 신선한 커피가 금방 얻어지잖아요. 이건 뭐 광고하려고 찍은 사진은 아니고 집에 그냥 있어서 찍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믹서 커피나 그냥 블랙 커피 가루를 타는 것보다는 물에 다 녹아버리는 가루를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포장한 얘를 내려서 마시면 좀 더 신선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맛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요거는 이건 이제 파는 건데 찬물에 거르는 거예요. 더치커피라고 하죠. 한 뭐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이런 게 있고 요거는 더치커피를 직접 이제 내 나름대로 내려 마시기 위해서 그 유리기구를 가공하는 그 공장 그 종로에 가면은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 굵은 관을 잘라서 한쪽에는 이렇게 코크를 붙이고 다른 쪽은 그냥 부드럽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피를 잔뜩 찬물에다가 막 섞은 다음에 시간을 방치했다가 조금씩 내리면 더치커피가 나오는데 아주 향이 좋아요.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내려오는 요 부분에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가지 달린 이 플라스크를 놓고 이 가지에서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훨씬 빨리 커피를 내릴 수 있어요. 이미 이 위에서 찬물에다 섞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빨리 내려도 더치커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감압 필터라고 굳이 말하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감압 필터. 근데 이 감압 필터는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비싸요. 이 플라스크가 두툼한 그 일반 가지 달린 플라스크하고는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가서 이제 종로에서 사가지고 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내려 마셨는데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그냥 카페 가서 사 마시고 있습니다. 요거는 역시 커피 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이폰 커피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물, 끓는 물에 한 2, 30초 동안에 순식간에 내려서 마시는 커피예요. 마치 실험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해줍니다. 눈 호강하라고. 커피는 그냥 뭐 일반 드립 커피랑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자, 걸음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증발이었죠, 증발. 그래서 여기는 염전 사진을 이제 어디서 복사해 온 거예요. 커다란 그 논 같은 데에 바닷물을 가둬놓고 며칠 동안 이렇게 놔두면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소금과 기타 다른 이제 이온 화합물들이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등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정제를 하면 돼요. 이때 정제하는 건 이제 재결정 또는 분별결정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처음에 그 분리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걸음이었죠. 한번 적어보면 뭐 걸음은 뭐 입자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건 통과하고 큰 거는 걸러지게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발은 비휘발성 고체와 액체 용액에서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이 많이 적용이 되겠죠. 용액에서 이 액체가 용매죠, 용매. 여기서 이제 용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용지를 분리한다. 용지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녹아있는 소금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이때 이제 그 액체 용매를 가열을 해서 빨리 날려버려도 되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햇빛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증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증류예요. 증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단순 증류, 그 다음에 분별 증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증류는 역시 비휘발성 고체와 액체 용액에서
요번에는 용매를 해소한다. 용매를 분리할 때 쓴다. 그러니까 용매를 끓여서 기체로 만든 다음에 나오는 그 통로에다가 적절한 냉각 장치를 달아서 액체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번 증발했다가 응축을 하는, 이제 1회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자, 요런 게 이제 단순 증류 장치입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면 약간 이것도 뭐 그림이 어설프긴 한데 그나마도 요게 잘 보이는 걸로 돼 있어서 실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검색을 해서 더 좋은 그림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바닷물이다. 지저분한 액체죠. 걔를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버너로 가열을 해서 끓이면 이제 그 소금이나 기타 고체 화합물들은 웬만한 온도에서는 끓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끓는 거는 오로지 H2O만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가지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구의 이름이 콘덴서예요. 우리말로는 냉각기. 유리 세공을 하여튼 잘 해서 가운데 이렇게 그 수증기가 쭉 지나가는데 주변에다가 찬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빠져나가게 순환하게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도 가까이 되는 수증기가 이렇게 오더라도 순간적으로 여기서 다 액체로 바뀌어서 똑똑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증류액은 순수한 H2O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뭐 휘발성 액체가 섞여 있지 않는 한 비휘발성 고체만 있었다고 하면 아주 100%에 가까운 증류수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물이면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가열을 하면 되는데 물이 아니라 뭐 유기용매에 고체가 섞여 녹아 있을 경우에 유기용매를 모아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몇십 도 안 돼서 막 그 인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뭐 중탕을 이용해서 가열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온도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압력을 낮춰서 좀 더 쉽게 휘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기압에서 만약에 60도에서 끓는 어떤 유기용매가 있다. 그럼 압력을 뭐 0.5기압으로 낮추면 60도보다 훨씬 낮은 40도에서 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내부의 압력을 낮추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잘 끓을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요 그림이었죠. 요게 이제 약간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 빠져나오는 요 관 쪽에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잘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 액체로 응결된 그 액체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패킹이 돼 있어서 주변에서 공기를 빼내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 증발이 손쉽게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전문적인 어떤 그 기구를 쓰면 이제 약간의 돈을 지불해서 기구를 쓰면 요런 그 기구가 있어요. 유기화학하는
그 화학자들에게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매일 다뤄야 되는 증류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스크가 막 그 기계 장치에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로타리 이베이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서 용액이 잘 섞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아주 그 저온, 적당한 온도로 얘를 가열할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압력을 또 공기를 빼내서 여기 압력계가 있는데 낮은 압력으로 이 내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증발이 쉽게 이루어지고 가다가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받아지는 거. 증류 장치이긴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유기용매를 다시 이렇게 증류해서 회수할 수 있는 단순 증류 장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해요. 여기 제목 파일 이름에 그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분별 증류 장치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로타리 이베이퍼레이터는 단순 증류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분별 증류는 휘발성 액체 혼합물 에서 각 용액 액체를 뭐 분리죠. 회수라고 하기보단 분리한다. 이게 조금 이제 원리가 특이한데 간단히만 설명을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이 1대1로 섞여 있다. 이제 그 양주 진한 것이 이제 한 40도나 그 이상 되면 이제 요런 거에 해당이 돼요. 물론 거긴 다른 성분도 있지만 이제 물도 증발하고 에탄올도 증발을 하죠. 그래서 이 에탄올을 끓이기 위해서 가열을 하면 물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냉각기로 냉각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 봐야 순수한 에탄올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대1로 섞인 이 혼합물을 가열을 해서 증발을 한다. 그럼 물은 100도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쯤에서 끓으니까 아무래도 에탄올이 더 많이 끓겠죠. 그래서 증발을 하면 이 기체는 예를 들어서 1대3 에탄올이 더 많은 거죠. 에탄올이 요런 그 증기 혼합물이 얻어져요. 그럼 얘를 이제 냉각을 해요. 이거를 냉각을 하고 냉각을 하면 이제 1대3짜리 액체가 되겠죠. 액체 혼합물. 얘를 또 끓여요. 얘를 또 끓여서 증발을 하면 아무래도 이 에탄올이 좀 더 휘발성이 크니까 이번에는 뭐 1대4나 1대5 얘를 액체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증발을 하고 또 액체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증발을 하고 이런 걸 한 몇백 번 반복을 하면 거의 그 마지막에서는 에탄올이 거의 다 나오고 물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100% 에탄올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러면 이 증발했다가 응축했다가 증발했다가 응축했다가 이 응축이 냉각인데 이런 걸 어떻게 반복하느냐 의외로 장치는 단순해요. 이게 이제 증류 장치 그림의 이 기둥 부분에다가 아래 이제 적당히 이제 구멍이 뚫린 칸막이를 설치하고
유리 구슬을 잔뜩 여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리 구슬보다는 원기둥 모양인데, 뭐 구슬도 상관없어요. 뭐 하여튼 적당한 그 도자기로 된 알맹이도 좋고, 하여간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만한 안정된 고체를 여기다가 잔뜩 채우면 이제 그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올라가다가 이 벽을 타고 가다가 냉각을 해요. 그럼 내려오겠죠. 적당히 내려오다가 계속 여기 뜨거운 상태로 있으니까 또 끓어서 올라가다가 또 벽을 타고 가다가 응축을 하고 증발했다가 응축을 하고, 그런 게 이 기벽을 타고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몇십 번, 몇백 번. 그래서 이 꼭대기쯤 돼서 나오는 이 액체들은 물론 약간의 그 물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에탄올이 증발해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럼 냉각기를 여기 컨덴서 냉각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요 관이 요렇게 있을 테니까 요 관에서 얼른 액체를 만들어 갖고 받으면 여기는 거의 뭐 에탄올만, 아주 미량의 물이 들어있는 에탄올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온다. 굉장히 유용한 장치죠. 여기 구슬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성인 혼합물들이 알아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산업에서는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산업에서는 그 석유를 수입해서 이제 정유 공장에서 각각의 그 뭐라고 할까, 석유 제품들을 분리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이런 분별 증류에 해당이 된다. 요게 이제 그 정유 공장에 있는 증류탑의 간단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원유를 사다가, 걸쭉한 원유를 사다가 가열을 하면 일단 끓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원유는 굉장히 다양한 그 석유화학 그 탄화수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쉽게 끓는 거, 아까 물과 에탄올 했을 때 에탄올에 해당되는 쉽게 끓는 것들이 먼저 맨 위에까지 올라가고, 적당히 끓는 거는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빠져나가게 되고, 잘 안 끓는 거는 밑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에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원래 석유 제품 안에 그 기체들도 많이 녹아 있게 되는데, 기체들은 낮은 온도에서 이미 빠져나오게 되고, 적절히 끓는 온도가 다른 그런 분자들이 중간중간 빠져나오면서 옆으로 새게 됩니다. 얘네들을 또 모아서 더 이런 장치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의 순수한 물질들이 얻어질 때까지. 잘 끓는 것부터 가솔린, 케로센, 디젤 오일, 뭐 윤활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분별 증류의 활용의 한 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죠. 용해도 곡선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요 그림을,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뭐, 정의 내리기는 각자 나름이지만, 여기에서의 용해도는, 쓸데없는 게 나타나네. 물 100g에 용질이 얼마나 녹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KNO3하고 NaCl을 예를 들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0도라고 하면 소금은 얼마나 녹느냐? 여기니까 40g 정도 녹는다고 보면 되겠죠. 40이 조금 안 되게. 소금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KNO3는 80g이면은 한계를 거의 벗어났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뭐 100 몇십 그램 녹겠죠. 그래서 80도에서는 NaCl은 얼마? KNO3는 한 150 이상, 얘는 한 39g, 150g 이상 이렇게 녹아요. 최대한 포화 상태로 녹였을 때. 그냥 10도쯤 이제 낮은 온도에서 보면 소금은 요 라인이니까 10도쯤 되면 소금은 한 37g, 8g, 37이라고 합시다. KNO3는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디냐 하면 여기에 여기 한 24g. 이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10도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물질이 80도에서는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과 KNO3가 100g씩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얀 고체이기 때문에 소금하고 뭐 비슷한 고체니까 고체가 섞여 있으면 분리가 거의 어렵죠. 소금에 설탕이 섞여도 분리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이제 얘를 100g의 물에다가 녹이는 거예요. 80도로. 그러면 질산칼륨은 이만큼 녹을 수 있었으니까 다 녹겠죠. 소금은 요만큼만 녹으니까 61g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80도가 되면 여기 이제 80도 물 100g이 있으면 용해도는 이 두 가지가 각각 있더라도 따로따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다 녹은 거고 용해 NaCl은 39g만 녹으니까 61g이 고체 안 녹고 있는 거예요. 31g은 녹은 거고 그러니까 막 섞은 다음에 뜨거운 상태에서 얼른 제일 처음에 배운 거름 장치로 걸러요. 뜨거운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는 61g의 NaCl일 것이고 액체는 39g의 NaCl, 100g의 KNO3 이렇게 용액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10도로 냉각을 해요. 냉각을. 그러면 10도에서는 소금은 37g, 39g 녹아있으니까 2g이 남을 겁니다. 2g이 고체로 되고, KNO3는 24g 녹으니까 100g 있던 것이 24g만 녹으니까 76g이 이제 고체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은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고체에는 쓸 자리가 없네요. 고체에는 NaCl이 2g, KNO3가 76g 섞여 있게 된다. 처음에 100g과 100g이 있었는데 처음에 걸을 때는 소금이 61g, KNO3는 없습니다. 소금만 절반 이상 회수가 됐고 두 번째 냉각에서 걸을 때는
KNO3가 76g이나 얻어져요. 물론 약간의 소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결정을 하면 소금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결정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선택적으로 결정화를 시켜서 분리하는 방법. 이것이 분별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류는 저 정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키 포인트가 뭐냐 하면, 증발과 응결이, 하여튼 뭐, 무한 반복. 무한은 아니지만,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다. 그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분별 결정. 이거는 용해도 차에 의한 선택적 결정화. 주로 이제 온도 차이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재결정은 물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소량의 불순물 제거의 목적이 있다. 이것도 사진에 어설프지만 사진에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재결정 모형이에요. 재결정 모형. 여기 보면 어떤 이제 아까 질산 칼륨에 소량의 소금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걸 만들었는데 깨끗하지가 않다. 순수한 물질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 여기 보면은 그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게 불순물이다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빨간 점이. 검은 점이 이제 주 성분이고 얘를 뜨거운 용액에다가 적당한 용매를 넣고 녹인 상태예요. 그럼 다 이제 녹아 있는데 그랬다가 냉각을 하면 용해도 차이 때문에 이제 결정이 석출이 되는데 워낙 소량 녹아 있는 것은 결정으로 되지를 않고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들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이제 검은 것만 고체로 만들어졌는데 이 검은 거를 이제 여과지를 대고 걸르면 그 액체에는 불순물이 그냥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고 여과지에 걸러지는 거는 거의 100% 순수한 고체가 얻어진다. 우리는 재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림들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이라는 기법이 나와요. 추출은 또 일단 써놓고 설명하는 게 낫겠죠. 섞이지 않는 두 액체에 선택적으로 어떤 용질, 혼합물을, 고체 혼합물을 고체나 액체 혼합물을 용해 시킨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기구 이름이 이제 분해 깔때기예요. 분해 깔때기는 뭐 일반적인 그 깔때기 모양의 아래쪽에 코크가 달려서 얘를 회전하면 이제 용액이 내려올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내렸다 막았다 하는 거고, 위에 또 아주 마개가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막아서 살짝 이렇게 이제 붙들고 있으면 전혀 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는 다 이제 용매란 뜻인데, 솔벤트가 용매란 뜻인데, 여기는 물, 여기는 어떤 기름. 왼쪽은 이제 물이 위에 있고, 유기용매인 클로로포름이 밀도가 커서 아래에 있는 그 위아래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뭐 나뭇잎 성분, 은행 나뭇잎이나 아니면 뭐 먹는 식품 중에 비타민을 우리가 추출하고 싶다. 이 비타민이 물에 녹는 게 있고 기름에 잘 녹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 A, B, C, D, E 이런 것 중에서 이게 이제 막 섞여 있다 그러면 비타민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이런 그 분해 깔때기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고 비타민 혼합물을 같이 집어넣고 막 섞는 거예요. 격렬하게 흔들어요. 그러면 수용성, 여기서 이제 이온성, 극성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게 이제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극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용성이란 뜻이겠죠. 기름에 잘 녹는 거.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여기에 녹아 있게 되고 지용성 비타민은 여기에 녹아 있게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인삼의 약용 성분이 뭐 기름에 녹아 있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그 혼합물 중에 극성이 있거나 이온성이 있으면 물에 잘 녹고 그런 게 없으면 기름이나 클로로포름에 잘 녹게 되니까. 그래서 혼합물 중에 일부는 이리 녹고 일부는 이쪽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코크를 이제 적당히 여기 이제 용기를 대고 코크를 잘 열어서 이 정도까지만 나올 때까지 받아놓고 얼른 잠그고, 경계선에 있는 거는 뭐 좀 버린다 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위쪽에 액체를 또 다른 용기에다가 또 받고, 그래서 뭐 A, B 두 용기가 있으면 물층에는 수용성 비타민만 녹아있고 기름층에는 지용성 비타민만 녹아있어서 이제 이 액체를 날려보내면 증발시켜 버리면 비타민들이 수용성과 지용성이 분리가 된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한다.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추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어떤 광고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이제 참깨, 들깨 해서 볶은 다음에 볶아야 향이 좋다 그래요. 볶은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짜내는데 얼핏 들었을 때 저온 추출 참기름 광고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온 추출 참기름. 보통 참기름은 고온에서, 온도는 사이트를 찾아보면 그 만드는 제조 회사마다 온도가 좀 기준이 다릅니다. 하여튼 고온에서 볶아서 압력을 가해서 짜면 아주 향기가 진하고 양도 많이 나온대요. 대신에 이제 열이 높아지면 이제 부작용으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향이 진하고 양이 많이 나오니까 예전부터 200도 이상 고온으로
볶아서 쪘습니다.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는 거는 사실은 추출이 아니죠. 그냥 눌러서 짜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압착, 저온 압착, 참기름. 요게 아마 더 맞는 용어일 것 같아요. 어찌됐건 추출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조금 덜 고소하고 양이 덜 나오더라도 낮은 온도에서 압착을 해서 짜보자 해서 나온 게 저온 압착 참기름이에요. 어떤 회사는 뭐 49도를 안 넘었다 그러고, 어떤 회사의 저온 압착은 뭐 한 150도 정도쯤이라고 하고,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기준은 들쑥날쑥해요. 하여튼 저온 추출 참기름, 좀 더 제대로 말하면 저온 압착 참기름이란 게 있다. 사진을 찍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기름 살 때가 돼서 딸한테 이번에는 저온 압착 참기름을 한번 검색해서 사봐라 그랬는데, 좀 약간 투덜투덜 되면서 하여튼 사기는 샀어요. 그래서 왼쪽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저온 압착이고, 오른쪽은 저온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진한 데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은 일반적인 고온 압착 참기름이고, 왼쪽은 저온 압착 참기름이에요. 왼쪽이 아무래도 색깔도 연하고 농도가 원래 고온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아직 뜯어보지를 않아서 이 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분해 깔때기를 이용한 추출 이런 걸 했죠. 주로 이 추출은 유기용매 쪽에 잘 녹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유기화합물들을 유기용매로 녹여서 증발시킨 다음에 분리하는 방법. 추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빨간 줄이 왜 이렇게 팍 가버렸지? 자, 전 예전 거니까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도 이제 그림을 하나 이어서 보면 요거는 분해 깔때기 코크를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란 원기둥에 어떤 고체를 일단 먼저 가득 채워요. 그걸 우리는 고정상이다 얘기를 해요. 이 칼럼이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이고 원기둥이고,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보면은 혼합물이 이렇게 있으면 혼합물을 일단 액체에다가 녹여요. 액체에다가 녹인다기보다 녹일 수 있는 액체를 준비를 하고, 여기 이제 혼합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혼합물들을 녹일 수 있는 액체를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붓는 거예요. 항상 요 위까지, 수면 위까지 액체가 유지되도록. 그러면 액체가 이제 이 고정상을 틈을 뚫고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혼합물도 같이 액체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근데 현재 세 가지 색깔의 혼합물이 있는데 이 혼합물이 이 고정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얘하고 뭔가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고정상하고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혼합물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와요. 근데 이 고정상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혼합물은 액체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혼합물이 연두색은 빨리, 파란색은 굉장히 천천히, 빨간색은 중간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커나 시험관은 작은 거를 몇십 개 준비를 해서 뭐 1ml씩 계속 바꿔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것부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있나.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연두색 성분이 먼저 검출이 되고 중간에는 빨간색 성분이 검출이 되고 마지막에 한참 뒤에는 파란색 성분이 검출이 된다.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혼합물의 종류도 중요하고 고정상에서 사용된 고체 물질도 분리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고체를 가득 채워놓고 모래처럼 채워놓고 액체를 흘리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되느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결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이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한 반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부 그냥 와 하고 몰려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집에 가려면 큰 길까지 와야 되니까 와 하고 몰려 나오는데 이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을 그냥 무방비로 보내지는 않죠. 주변에 이제 가게들이 많이 있어갖고 문구점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뭐 예쁜 어떤 인형이나 이런 장난감 뭐 가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 오락실이 좀 많이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꼬마들 한 학년이 끝나서 나오더라도 남자들은 기웃기웃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여자들이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끝나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의 순서들을 시간별로 조사해 보면 앞 타임에는 여학생들, 뒷 타임에는 남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꼭 남녀 구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상가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늦게 나오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일찍 나와요. 사람들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집에 바쁜 일이 있으면 뭐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이런 무생물들은 일정한 패턴을 항상 보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대충 그 모형이나 원리를 설명한 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크로마토그래피 결과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기체를 이제 용매로 쓴 거예요. H2 캐리어라고 되어 있죠. 기체를 용매로 쓰고 수소 기체를 용매로 쓰고, 조건들은 뭐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제목이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있구나. 하여튼 제초제인지 농약인지 뭐 그런 것들을, 혼합물들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여러 개를 막 이제 섞어 놓은 건데, 한 종류만 넣었으면은 피크가 하나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일정하게 해놓고 실험을 하면, 만약에 뭐 DDT라는 그 농약이 있다, 제초제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항상 500초 될 때 나온다 하는 거죠. DDT만 있었으면 요거 하나만 딱 검출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여러 개를 섞었을 때 나온 건데, 한 종류만 했을 때에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이게 초인데 이게 일찍 나오고 점점 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대가 이렇게 적혀진 거니까. 그래서 몇 초에 나오면은 무슨 농약이 들어있구나, 몇 초에 나왔으면 뭐가 들어있구나, 미리 이제 샘플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얘네들의 나오는 위치를 다 이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혼합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었다 하는 거죠.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생각보다는 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주 소량의 샘플 가지고도 충분히 있다 없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량보다는 정성 분석, 있냐 없냐 이런 존재를 판단하는데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우승을 하면, 아니면 입상에 들면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이거 확인을 해서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는데, 그런 검사를 우리는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도핑 테스트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어떤 금지 약물이 있는 위치에 검출이 되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하는 방법이 크게 6가지 있는 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거를 많이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제목이라도 일단 소개를 하죠. 1시간 가까이 돼갔네요. 혼합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을 분리라고 한다. 화합물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은 분해라고 해요. 디컴포지션 이렇게 부르는데, 화합물이 일반적으로 각각의 원소로 쪼개지는, 하여튼 나눠지는 그런 반응이 분해예요. 근데 꼭 원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큰 덩어리의 화합물이 작은 덩어리의 화합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 나눠지는 것도 분해예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리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분해는 보통의 경우에 저절로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어떤 그 에너지가 필요를 해요.
분리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성질이 가미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분해는 결합을 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그러면 전기분해라 그러죠. 빛을 쪼여서 하느냐 그러면은 광분해. 그렇게 빛을 이용하는 화학 그러면 이제 포토케미칼이라는데 광분해 빛을 이용해서 분해하면은 광분해예요. 포톨로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열을 가해서 분해를 한다 그러면은 열분해. 이 세 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분해하는 아주 효과적인 분해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촉매 분해다. 촉매는 나중에 화학 반응 속도를 배우게 되면 촉매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원리를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 어떤 그 반응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분해가 굉장히 느리게 뭐 몇 년, 1, 2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들도 적절한 촉매를 첨가하면 몇 분 안에 다 분해가 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분해 반응이 촉매 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게 어차피 이거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여러분이 힘든데, 일단 이 분해에 대한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더 이제 예를 들면서, 여기 보면 우리 그 교재에는 동영상 링크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혼합물에 분리해서 6가지를 파워포인트에 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하는 예를 적어도 한두 개씩 오는 게, 한두 개씩 드는 게 1번이에요. 1번은 과제 6가지 1번 분리법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들기. 두 번째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으니까 저온, 압착. 추출이란 용어는 안 맞습니다. 압착, 참기름. 이란 무엇인가? 그 전에 이제 고온이라는 방법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온, 압착, 참기름이란 무엇인가? 장단점까지 한번 간단하게 조사해 보는 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검색을 이용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과제를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과제 낸 사람들 것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면 수업 시간에 꼭 보충 설명을 하고 아주 사소한 거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이메일에 답을 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지난 과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서 과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모두 다 과제를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